원자폭탄 개발을 둘러싸고 뭐 미국과 독일에서는 서로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런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핵 분열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퍼진 뒤에 미국과 독일의 과학자들이 저쪽이 먼저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는데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미국이랑 독일로 나눠져서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적이 되고 경쟁 상대가 되고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특히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온 과학자들은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만들 경우에 전 세계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1939년 8월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보냈는데요. This new phenomenon would als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ombs, and it is conceivable that extremely powerful bombs of a new type may thus be constructed. A single bomb of this type carried by a boat and exploded in a port might very well destroy the whole port together with some of the surrounding territory. 과학자들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독일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밀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편지를 보내고 딱 한 달 뒤인 1939년 9월 1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이 진행될수록 원자폭탄을 둘러싼 세계 정세는 더욱 첨예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을 원자폭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력을 키운 독일이 원자폭탄의 재료들을 확보했던 거예요. 독일은 전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원자폭탄의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에는 고품질의 우라늄이 생산되는 요아임스탈 광산이 있었고, 또 1940년에 벨기에를 지배하에 두면서 벨기에 식민지인 콩고 자이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라늄 광산까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와, 대박이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두 기 정도의 원자폭탄은 그냥 충분히 가능했던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비상사태네요. 이렇게 이제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다는 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영국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전에 개발을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런던 대공습이 시작이 된 겁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독일 공군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하면서 아주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처칠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원자폭탄의 기본 설계,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보고서를 미국에 전부 전하게 됩니다. 아, 이런 소식을 들은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10월 9일에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 회의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라늄 235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회의 참가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크리스 씨, 그 과학자들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거는 전쟁 전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루즈벨트 그때 대선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전쟁 내보내지 않겠다 공약했기 때문이에요. Your boys are not going to be sent into any foreign war. 바로 이때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속도를 붙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2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거예요. 진주만. 이후 미국은 일본과 독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아, 드디어 시작이네. 그리고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1942년 8월 13일 그 유명한 초대형 극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죠. 독일에는 우라늄 클럽이 있었으면 미국에는 맨하튼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정원 씨, 근데 진짜 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맨하탄 사무실에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총 13만 명의 인원과 20억 달러가 들어오는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44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와, 대박. 특히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대거 동참을 하는데요. 리차드 파인만과 함께 엔리코 페르미, 폰 노이만 등 유명한 과학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과학자들을 이끌면서 프로젝트를 지휘할 연구소장에 38살의 젊은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임명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그럼 정말 내노라는 과학자 다 모아서 연구를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펜하이머가 대표 그 리더가 된 거예요? 예, 오펜하이머가 수많은 과학자 중에 리더로 낙점된 데에는 한 인물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괄 사령관이었던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는 그 맷 데이먼이 맞아요. 역할을 해가지고 더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 그러면. 예, 그렇죠. 신무기를 개발하는 이 극비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꼽혀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크리스 씨가 육군사학과니까 선배님이잖아요. 네, 대선배죠. 그 당시 저도 펜타곤 투어 했어요. 그때 선배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되고 정말 똑똑한 인재였는데 육사 4등으로 졸업해가지고 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전통 중에 성적 좋은 생도들한테 공병대 배치되게 돼요. 그래서 뭐 공병대 배치돼가지고
거기 펜타곤도 짓고 그 다음에 맨해튼 프로젝트 총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중퇴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요? 예. 저는 중퇴, 저 자퇴했습니다. 네. 자퇴했어요. 근데 뭐 한 번 선배님은 영원한 선배님으로 그런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은근히 학연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잘 따져요. 네. 자, 교수님 근데 그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연구소를 이렇게 초청을 했을까요? 예, 특히 그 오펜하이머가 핵심을 파악하는데 아주 특출을 났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하면은 맥락을 바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까지 곧바로 파악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오펜하이머는 어학 능력과 언변이 특출났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지. 사실 천재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솔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이 다른 과학자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생의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던 엘리트라는 그런 점도 큰 장점이었었죠. 이렇게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소장직을 맡으면서 과학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펜하이머가 그로브스 장군과 함께 가장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썼던 것이 있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비밀, 극비리하는 거. 아, 맞습니다. 바로 비밀 유지, 비밀 엄수.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죠. 아, 그리고 이렇게 맨하튼 프로젝트가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데엔 특히 이 사람의 언명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당시 대통령이 오펜하이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This program be even more drastically guarded than other highly secret war developments. I have therefore given directions that every precaution be taken to ensure the security of your project and feel sure that those in charge will see that these orders are carried out. 그래서 당시에 해리 트루먼 부통령조차 모르게 맨하탄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관리자인 오펜하이머에게 보안을 명심 또 명심 시켰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때 오펜하이머와 그로브스 장군은 먼저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극비의 공간이어야 하는 곳, 연구소의 부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최적의 장소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어딘지 확인을 해볼까요? 예, 이 지역 뉴멕시코주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막에 있었던 로스 알라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비밀 지키기엔 딱 좋은 곳일 것 같아요. 결국 이 황량한 사막은 최종적으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튼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 됐던 것입니다. 오,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는 로스알라모스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약 30군데 크고 작은 시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햄포드라든지 오크리지처럼 대부분의 시설은 이렇게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알라모스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만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모여서 아주 극비 실험들을 하고 있었고요. 삼엄한 경비를 위해서 군인들도 여기 많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3,500명 정도가 로스알라모스에 모여들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만큼 적합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우와. 그렇다면 과연 로스알라모스는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삭막할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다 되게 해놨나 보다 저 안에서. 병원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완전 큰 마을 하나 형성해놨네. 예, 그렇죠. 그 로스알라모스는 실험실과 관리본부 사무실뿐만 아니라 상점과 병원, 기술창고 등 다양한 생활 공간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 마치 이 모습이 사막 위에 세워진 작은 마을 같았죠. 대학 같은. 예, 그래 대학 같대 대학 같다. 예, 그렇죠.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 허벌판 사막이라 해도 3,000명 정도 되는 인원 수용할 거면 이게 비밀이 잘 지켜질까요? 예,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려고 만든 곳이 바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인데요. 우선 그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는 출입 절차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가나? 이게 뭐야 진짜. 이건 뭐야? 다리가 있네요. 이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정문에 도착을 하면은 출입증을 제시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꽁꽁 쌓여 있었구나.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당시 출입증에는 사진과 직위 그리고 보안 인가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이 표시되어 있는데 허가 수준에 따라 그 배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게 오펜하이머의 경우에는 모든 기밀은 물론 대부분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흰색 배지를 채용을 했죠. 신기하네. 게다가 오펜하이머는 이중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서도 일부 과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에 필요한 수식들을 아무 설명 없이 던져만 놓고 그냥 계산만 시켰던 그런 식이죠. 그럼에도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몇 년 동안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비밀 서약서도 작성을 해야 됐어요. 이거는 이제 고위급 연구원부터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장원 씨 또 연구소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이 또 금지됐을까요?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오펜하이머 박사 사진에 앞에 K6라고 이렇게 예. 붙어 있는데 그렇게 다 일련 번호로만 서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름도 몰라요 서로? 네. 그래서 실제로 로스알라모스에서 어떤 그 일했던 여성 과학자 한 분이 이게 테니스를 같이 치던 사람 중 하나가 알고 보니 엔리코 페르미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분이었던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냥 같이 그냥 테니스 여가로 아저씨였는데. 테니스 치는 아저씨가. 네네. 신기하다. 로스알라모스가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실험들이 이어졌고요. 하지만 당시 이제 핵 분열에 대한 이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상용화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부담감이 엄청나겠네요. 엄청나겠죠. 원래 오펜하이머는 183cm의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져서 50kg 정도로 체중이 어머. 줄기도 아우, 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50kg? 예. 180kg인데?
세계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가제트입니다. 오펜하이머의 리더십과 로스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의 투지가 뭉쳐서 단 10개월 만에 만들어낸 성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데? 오작동 날 거 아니야. 손 하나만 빠져도. 크리스 씨, 근데 왜 이름을 가제트라고 지은 거예요? 거의 연구소 안에서 보안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뭐 플루토늄 원자폭탄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제트 큰 의미 없어요. 그냥 gadget, 영어로 gadget, 기계, 머신이라는 뜻이었어요. 보안 때문도 있겠구나. 예. 이제 이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테스트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이때 또 맨하탄 프로젝트에 중대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히틀러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전쟁을 막겠다던 프로젝트 자체가 좀 목적을 잃게 됐던 것입니다. 쓸 일이 없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연구를 너무 늦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개발을 계속하고 직접 투하해서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유럽의 전쟁은 어쨌건 마무리되었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예. 그리고 마침내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트리니티. 여기서 문제 낼게요. 실험을 위해 원자폭탄의 기폭 장치를 운반하던 중 이것으로 인해 비밀리에 진행하던 맨하탄 프로젝트가 들킬 위험에 처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지원 씨. 그 과적 차량 당속에 걸린 거죠. 과적 차량. 과적? 과적 아닌가? 아하, 정답! 오답입니다, 지원 씨. 오답. 예, 혜성 씨. 과속을 한 거예요. 저 트럭이. 그래서 이제 속도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혜성 씨 정답입니다. 설마 아니 근데 저 국가적 프로젝트를 과속을 그게 아니라 이 운반하던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맞네. 몰랐겠네. 트리니티 테스트 4일 전에 이제 실험 장소로 이 기폭 장치를 운반하던 차량이 미치겠다.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막 했던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경찰이 트렁크를 수색하지 않아서 이제 원자폭탄의 존재를 들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트리니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트리니티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한 시간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4시였습니다. 당시 트리니티 테스트는 시야를 확보를 하고 또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살벌하다, 무섭다. 저기 공정에서 실수 하나라도 나면 끝장이잖아요. 진짜. 사실 이 당시에 매다는 과정에서 이 경찰이 좀 해이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요. 너무 무섭죠. 네네. 근데 다행히도 잘 고정할 수 있었고. 아니 선도 엄청 많잖아요. 이 선 봐. 이거 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툭 끊어져 봐.
그런데 실험을 코앞에 둔 2시 30분. 비와? 갑자기 심한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천둥 번개가 치네. 번개 맞으면 와.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하늘이 개자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던 새벽 5시 29분. 조그만 얼굴이. 너무 무섭다. 어. 드디어 약 12km 정도 높이의 버섯구름이 솟구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게 저 어디서 본 거야? 저게 CG가 아니잖아. 너무 무섭다. 무섭죠. 매우 밝고 흰 섬광이 번쩍였고 구름은 섬광으로부터 파동 형태로 퍼져 나왔어요. 섬광은 차츰 노랗게 바뀌더니 주황빛이 되었죠. 곧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는데 주황색 빛이 번쩍이더니 차츰 우리가 아는 버섯구름으로 변했습니다. 얼마간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말이죠. 야, 겁도 없다 근데. 소리가 나중에 나나 봐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빛은 거의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오는데 소리는 나중에 1초에 300m 정도밖에 못 가니까 영화에서도 무음으로였다가 맞아요. 소리 언제 나지 내가 이렇게 괜찮하고 아. 있는데 뒤늦게 나와요. 막 10초 뒤. 예, 놀랍게도 3km 밖에 있던 한 폐가는 부서져 버렸으며 16km 떨어진 본부에서도 강렬한 열이 느껴졌다고 해요. 충격파는 160km 거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위력은 약 TNT 폭탄 20킬로톤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냥 화산 하나를 만들어. 활화산. 그리고 실험 직후 탐사 결과 폭심지 부근에는 직경 340m에 이르는 구덩이 전체가 강렬한 열로 인해 모래가 녹아 옅은 녹색의 방사능 유리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훗날 이 광석은 트리니타이트라고 이름 지어졌지요. 아 근데 교수님 이게 이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 근처에서 있었다라는 게 맞아. 무방비로 있었다라는 그걸 그냥 게 좀 보고 이해가 안 있고. 가거든요. 예, 비록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지만 이들이 그 핵폭발의 모든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최대한 예측을 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 가운데 중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오펜하이머고 그 오른쪽에 그로브스 장군입니다. 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네, 저 덧신만 신고. 예, 그렇죠. 바로 종이로 만든 덧신. 어떡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 아닙니다. 자체가. 당시 과학자들은 이제 오염물질이 직접 닿지만 않으면은 무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을 잘 몰랐나 봐요. 네, 공기 중에서 이제 피폭될 그런 위험성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이런 종이 덧신만 신고 용감하게 핵 폭발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리 났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럼 바로 문제가.
당시 트리니티 테스트 현장에 있던 과학자들이 방사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또 험한 거 아니겠죠? 정답. 네, 규현 씨. 네. 우산? 응? 우산. 우산? 혹시 뭐 이렇게 막 파편이나 뭐 이런 걸 피하려고. 방사능비. 규현 씨 오답이고요. 네, 크리스 씨. 아니에요. 제가 우산보다 양산 떠올랐는데 제가 바보 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정답. 예, 이장원 씨. 색안경. 색안경. 아, 오답이에요. 예. 예. 이거 오답이에요? 아니 뭘 했는데? 색안경 썼을 것 같은데. 예. 장원 씨가 얘기한 안경. 연결이 돼 있는 뭐야? 뭐야? 선글라스 와. 관련이야? 정답. 예, 혜성 씨. 그 색안경이랑 비슷한 거. 그 나 알았다. 고글 아니에요? 고글? 고글. 혜성 씨 정답. 아. 고글. 고글. 예. 고글을 다 썼어요. 근데 고글이 약간 용접공들이 쓰는 그런 고글을 다 썼습니다. 참 과학자들 대단해.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했는지 당시 제작된 안전 가이드를 하나 볼까요? The eyes have it. Goggles keep them that way. 눈이 중요하니까 고글 잘 이용해서 눈을 보호하세요. 실제로 이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용접공 고글을 써서 자외선과 열로부터 눈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겁도 없다 진짜. 크리스 씨 또 방사능 노출 그거 피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방법들을 했죠? 선크림. 일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과학자만 자외선 차단치 바르고 또는 엎드려서 납작하게 몸을 만들어 달라 그런 지시도 떨어졌고 또 이렇게 폭발물이나 잔재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탱크 뒤에서 숨어서 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방법이 다양했어요. 그냥 다 허술한 거죠. 말도 안 돼. 모두 다 너무 허술했어요. 저 터지는 걸 보고 나서는 와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탱크가 날아가는데 그 천재들인데 그분. 위력을 몰랐던 건 이 정도일 모를 수 있죠. 아유, 대단하신 분들이셨는데 진짜. 예,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로스 알라모스의 과학자들과의 협업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예, 이후 원자폭탄을 손에 쥔 미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 보이를 투하하고 (3일) 후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패트맨을 떨어뜨립니다.型を耐え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押す 결국 일본은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장원 씨 오펜하이머가 원폭 그 장소를 고를 때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의견을 좀 내셨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원자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릴지 장소를 고를 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히로시마를 골랐던 거는 군수시설 공장이 있어서 다른 곳들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개발한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직접 확인한 후에 그 심경을 인터뷰를 통해 전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같이 볼까요? Looking back now, do you think that our country's use of the bomb was necessary? The war had started in '39. It had seen the death of tens of millions. It had seen brutality and degradation which had no place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nd the ending of the war by this means, certainly cruel, was not undertaken lightly. But I am not, as of today, confident that a better course was then open. 이 말을 한 오펜하이머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괴물의 탄생을. 심정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후회한다던가 사과의 말을 했다던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비 프로젝트를 맡은 관리자로서 본인의 임무를 무사히 해낸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 미군의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전 이 점이 정말 분노스러워요. 아니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핵폭탄 투하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투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대량 살상무기 리틀 보이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날. 이 핵폭탄 투하지를 히로시마로 정한 미 공군은요, 일본을 정말 악몽으로 물들일 길이 3m, 무게 약 4톤인 리틀 보이를 폭격기에 싣고 남태평양 티니엄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 히로시마로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왜 하필 히로시마가 선택되었을까? 심하이 하려고 심하. 심하이 하려고 끝내려고. 아, 그런가?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핵폭탄이 터지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쿄 공습 이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폭격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는 바로 그 폭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이 히로시마 주변에는요, 조선소와 비행장, 그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핵폭탄 투하 후보지에 올랐던 거죠. 야, 위력 보려고 깨끗한 데 선택한 거라고요? 공습 안 한데? 네. 거의 실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즉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히로시마는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참 전쟁 중이라 이게 우리 비행기인지 저기 비행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레이더 식별 번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하죠. 아, 그 군인이? 네네네네.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일본은요, 그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서 폭격기 진입했네? 딱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발견을 해요. 공습 경보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공습 경보를 해제해요. 갑자기? 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전통적인 공습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다른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정답. 야, 타일러 씨는 전술가야. 아니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TV 볼 때 타일러 씨는 미리 대본을 주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아니네. 괜히 뇌생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쿄 대공습 이후 1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는요, 그냥 폭격이 한 300대 그냥 이상 막 왔거든요. 이거 뭐야? 꼴랑 뭐야? 뭐? 정찰기인가? 이거는 폭격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습 경보를 해제했던 겁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꽝.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 이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웠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 봐. 이거 못 볼 것 같아. 살았다고? 거기서? 옷이 타버리는데. 그냥 뒤인 거죠? 네, 그냥 타버린 거예요. 데여가지고 네, 타버린 거죠. 타버린 겁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얼굴이 못 보겠어. 이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 약 14만 명이 죽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끔찍한 재앙이 내린 뒤요,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These bombs are now in production, and even more powerful forms are in development.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일까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민들이 지금 죽어 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항복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진짜. 무슨 생각이지? 와 독하다. 결국 미국은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인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인 핵폭탄 팬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그 리틀 보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시죠? 더 세 보이는데. 팬맨 뭐 이름에서 어떤 모양인지 느껴지시죠? 리틀 보이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날씬했다면 이 무게 4.6톤인 팬맨은요 이름대로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틀 보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이 팬맨은요 나가사키 상공 약 600m에서 폭발했고요. 조준점에서 약 3km 벗어나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직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상과 질병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핵폭탄으로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자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型機を耐え忍び型機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근데 저는 이게 일본은 당연히 완전 폐허가 됐을 텐데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래야만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사능 효과에 대해서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피폭자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면서 어떤 좀 윤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해야만 했었나, 뭐 굳이 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스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점도 있었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립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아, 나중에 뭐 소련과 냉전이 있을 걸 예상하고. 네네. 근데 이게 핵폭탄을 맞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당연히 뭐 죽음과 공포지만 저 핵폭탄이 어떤 건지 알면서 저걸 떨궈야 되는 조종사의 입장에서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어쨌든 자기가 무고한 민간인들 죽인다는 걸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위력을. 그렇죠. 저 정도의 위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모르죠. 처음 쓰는데. 그럼 나중에 그건 알고 나서는 또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한 일에 대해서. 근데 트루만도 놀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결과를 보고 트루만도 보고를 받고 뭐야 이 정도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이 나가사키 투하하고 난 다음에는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진짜. 맞습니다. 네.